낡은 가죽 가방의 지퍼가 열리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폐허의 정적을 찢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 낡고 묵직한 16mm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1990년대 초반 광기 어린 집착으로 환자들을 생체 실험했다는 괴담이 전해지는 강원도 정선의 소부 정신병원. 30년 넘게 방치된 이곳의 공기는 곰팡이어 썩은 유기물의 비린내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배부를 찌르는 듯했다. 민우 형, 진짜 여기서 밤을 새워야겠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조명기기를 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등에 돋은 소름이 손가락 끝까지 번져 있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바짝 들이밀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흑백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뒤섞인 지곡도였다. 서연아, 면 예술을 몰라. 대중은 같아 공포에 질려서 이 병원의 벽들이 머금고 있는 진짜 비명. 그대 필요해. 그게 내 복귀작의 핵심이야. 민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실패와 빚더미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이 금지된 영상만이 그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물려 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들은 깨진 유리 조각이 발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 깊숙이 발을 들였다. 병원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닥에는 녹슨 주사 바늘과 주위를 알 수 없는 환자복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민호는 카메라 태엽을 감았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적인 소음이 복도를 타고 멀리 울려 퍼졌다. 들려 서연아, 이 소리 말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제 심장 소리 말고는. 아니,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 말곤 저 안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민호는 홀린 듯 3층 끝에 있는 특별 격리실로 향했다. 그곳은 당시 병원장이 가장 아끼던 혹은 가장 증오하던 환자들을 가두어 뒀던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문 앞에 도달하자 포를 찌르는 강렬한 포르말린 냄새가 진동했다. 민우가 발로 문을 걷어찼다. 끼식 비명을 지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빛바랜 환자복을 입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민우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형, 저거 사람이요. 아니,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서연의 핵심에도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형체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형체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그를 향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가죽처럼 말라붙은 피부와 텅 빈 안구만이 존재했다. 찍어야 해. 더 가까이. 민호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형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때 뷰파인더 안에 형체가 입을 벌렸다. 소리는 없었지만 민호의 귓가에는 수천 명의 비명이 동시에 꽂히는 환청이 들렸다. 갑자기 카메라에 필름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탐. 기계가 견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며 마찰열에 의한 탄내가 진동했다. 서연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발처럼 여지부동이었다. 형, 제발 나가요. 저것 봐요. 벽에. 서연의 비명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벽면에 스며들어 있던 곰팡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글자를 만들고 있었다. 마지막 관객 라스트 오디언스. 순간 병원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전멸했다. 아니, 전기가 끊긴 지 30년이 넘은 이곳에서 전등이 들어올 리 없었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뿜어내는 기괴한 에너지였다. 민우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카메라를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 끝바디가 점점 투명해지더니 필름 조각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내 몸이. 민우 형. 서연이 그를 구하려 손을 뻗었지만 민우의 몸은 이미 10여 mm 필름의 긴 띠가 되어 카메라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비명은 필름이 돌아가는 마찰음 속에 섞여 기괴한 변주곡이 되었다. 카메라 렌즈는 이제 민호의 눈이 되어 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드르륵 드르륵 하는 대업 소리가 그녀의 발뒤꿈치를 바짝 쫓았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낚아챘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며 그녀는 병원 로비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카메라 한 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민호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카메라였다. 카메라는 스스로 작동하며 서연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3층 격리실에서 낡은 16mm 카메라 한 대만을 발견했다. 민우와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로 수거한 카메라 속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전문 보관소로 보냈다. 며칠 즈 폐쇄된 현상실에서 필름을 확인하던 기술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모니터에는 단 하나의 영상만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기괴하게 웃으며 자신의 살점을 하나하나 떼어 필름 닐에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어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한 문각에 화면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을 벙긋거렸다. 이제 당신이 찍힐 차례야. 영상이 끝나는 순간 현상실에 불이 꺼지고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드르륵 드르륵. 어둠 속에서 붉은 카메라 렌즈가 새로운 사냥감을 향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광기는 전염된다. 렌즈라는 좁은 통로를 타고 현실과 호구의 경계가 무너진 그곳에서 가장 처참한 최후의 영화가 성형되고 있었다. 관객이 없는 극장에서 오직 죽은 자들의 박수 소리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를 마리쳤다. 민호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비명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그 생생한 지옥의 색채를 영원히 감상할 수 있을 뿐이었다. 병원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고 산속의 안개는 그 잔혹한 기록을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여전히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온다고 한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저주받은 필름의 소리가. 한준혁 형사는 식어버린 커피 종이컵을 구기며 부검실 복도를 걸었다. 구두 굽이 탈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기는 늘 서늘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뒷덜미를 타고 흐르는 냉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현상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기술자 김진수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준혁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질환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진수의 얼굴, 그 경직된 근육 속에 박제된 공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한 형사님, 여기입니다. 문제의 영상입니다. 영상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16mm 필름 특유의 거친 입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원도 정선의 소무정신병원. 렌즈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강민호 감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짐승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화면 속 민호의 신체는
기하학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며 우두둑 소리를 냈고 그의 피부는 마치 투명한 비닐처럼 얇아지더니 그 밑으로 흐르는 검은 피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 기괴한 것은 그가 자신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끝도 없이 뽑아내고 있는 것이 창자가 아니라 시커먼 필름닐이었다는 점이다. 저게 가능하다고 보나? 준혁의 물음에 분석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영상 속 민호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화면의 경계를 넘어 마치 현실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화면의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다. 실종된 조연출 서연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린 채 벽을 긁고 있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가 뭉툭해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그녀가 벽에 쓴 글자들은 실시간으로 꿈틀거리며 형태를 바꿨다. 눈을 감지만 그는 보고 싶어해요. 갑자기 영상이 멈췄다. 정지 화면 속에서 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아니 모니터 너머의 준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흑백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기괴할 정도로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형사님, 저기 보세요. 분석관이 가리킨 곳은 모니터 하단이었다. 정지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필름의 타임코드가 미친 듯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숫자가 마이너스로 치닫더니 화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전혀 다른 장소로 바뀌었다. 1970년대 소무정신병원의 전성기 시절이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한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병원장 박선규였다. 그는 수술대 위에 묶인 환자의 머리에 거대한 깔때기를 꽂고 무언가 검은 액체를 들이붓고 있었다. 환자의 눈소켓에서는 눈알 대신 잘게 잘린 필름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선규는 카메라를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지. 하지만 이념을 낙제된 고통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현상실 안을 가득 메웠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권총집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상대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자 과거의 잔상이었다. 그때 현상실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천장의 형광등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타들어가는 냄새를 풍겼다. 드르륵 드르륵 어디선가 들려오는 필름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 준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어야 할 현상실 2편. 어둠 속에 낡은 영상이 한 대가 홀로 돌아가고 있었다. 렌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이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림자는 준혁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 속의 준혁은 목이 졸린 듯 혀를 길게 냅댄 채 허공을 허적거리고 있었다. 준혁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을 내려다보자 배수구에서 검은 필름기들이 뱀처럼 기어나와 그의 발목을 단단히 휘감고 있었다. 이게 무슨? 필름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준혁의 다리를 타고 올라와 허리를 조였다. 필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점을 파고들며 얇은 자상을 남겼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필름 조각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비명 섞인 표정들이 나대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만 명의 환자가 죽어가는 찰나의 순간들이 준혁의 피부를 훑고 지나갔다. 분석관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의 문은 뒤집혀 흰절만 보였고 입안에서는 끊임없이 필름 조각들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라이플을 꺼내 발목을 휘감은 필름을 내리쳤다. 하지만 필름은 잘리지 않았다. 오히려 칼날을 타고 올라와 그의 손등을 올감했다. 그때 모니터 속에서 애니 화면 밖으로 손을 뻗었다. 평면적인 영상의 막이 마치 얇은 고무판처럼 늘어나더니 그녀의 창백한 손이 현실의 공기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준혁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들어와요. 형사님, 당신의 이야기도 필름 속에 담겨야 해요. 사연의 목소리는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괴한 환희였다. 준혁의 상체가 모니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채 그의 몸은 픽셀 단위로 분해되어 빛의 입자로 변해갔다. 준혁은 필사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았지만 책상조차 이미 필름일의 일부로 변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시야가 멀어지며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현상실 구석에 놓여있던 강민호의 카메라였다. 카메라의 붉은 녹화등이 비웃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암전. 준혁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국과수의 현상실에 있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향. 사방은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 벽이었다. 발밑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녹슨 수술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소무정신병원의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사라져 있었다. 오직 흙과 백, 그리고 거친 그레인만이 존재하는 세상. 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손 역시 낡은 흑백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미세하게 떨리며 노이즈를 내뿜고 있었다. 멀리 복도 끝에서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휠체어를 탄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위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아니, 강민호의 껍데기를 쓴 뭔가였다. 그의 가슴팍에는 거대한 렌즈가 박혀 있었고 그 렌즈는 쉬지 않고 준혁을 향해 줌을 당기고 있었다. 촬영을 계속해야지. 끊기면 안 돼. 민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필름이 마찰하며 내는 쇳소리였다. 준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는 끝도 없이 길어지며 그를 제자리에 묶어두었다. 벽면의 창문 너머로는 현실 세계의 국과수 현상실이 보였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쓰러진 분석관을 수습하고 텅 빈 방을 수색하는 모습이 마치 무성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준혁은 창문을 두드렸다. 여기야, 내 여기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자막이 되어 허공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경찰 중 한 명이 준혁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곳을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준혁이 고개를 돌리자 수많은 환자복을 입은 형체들이 벽면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필름으로 칭칭 감겨 있었고 오직 입 부분만 찢어져 기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일제히 준혁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공이야. 복도의 전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준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병원은 거대한 영상이었고 자신은 그 안에 갇힌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그의 고통과 절규는 트레인 단위로 쪼개져 영원히 이 건물 안에 박제될 것이다. 민호가 들고 있던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총소리처럼 복도를 때렸다. 찰칵. 준혁의 의식이 전멸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필름의 감광층 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현실의 국과수 현상실 모니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한준혁 형사의 모습이 1970년대의 영상과 겹쳐지며 기괴한 이중 노출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아래는 피로 쓴 듯한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신42 새로운 목격자. 준혁의 배부로 스며드는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면도말처럼 기관지를 긁어댔다. 흑백의 세상. 모든 색채가 거세된 그곳에서 준혁이 느낄 수 있는 유란 감각은 극심한 이질감이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등 위로 흐르는 핏줄은 검은 잉크처럼 짙게 변해 있었고 피부 위로는
미세한 스크래치와 먼지 입자들을 시시각각 내려앉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초당 24프레임으로 분절된 광학적 신호에 불과했다. 복도의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의 바퀴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준혁의 심장 박동과 기괴하게 맞물리며 고막을 압박했다. 휠체어에 앉아 다가오던 강민호의 형체는 어느새 수십 명으로 증식해 있었다. 각기 다른 프레임에서 튀어나온 민호들이 서로의 몸을 겹치며 다가왔다. 어떤 민호는 웃고 있었고, 어떤 민호는 울고 있었으며, 어떤 민호는 자신의 목을 움켜쥔 채 질식해가고 있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복도 옆의 문을 발로 찼다. 문은 힘없이 열렸지만 그 너머에 펼쳐진 것은 병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편집실이었다. 천장에는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필름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었고 그 필름들은 마치 살아있는 내장처럼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사님, 여기에요. 이쪽으로.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필름 더미 사이에서 서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녀의 두 눈은 이미 필름 조각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입술은 누군가 일이 거칠게 꿰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부에 찢어진 틈새를 통해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성대를 거치지 않은 영혼의 진동에 가까운 소리였다.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밑의 콘크리트 바닥이 으물으물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바닥은 검은 현상액으로 가득 찬 수조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액체가 장화 속으로 스며들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선규는 어디 있죠? 준혁의 내침에 서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이편의 어둠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거대한 영사기가 성곽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영사기의 렌즈는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준혁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박선구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웃고 있었다. 박 원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사님, 그는 이 필름 그 자체예요. 소무병원에서 죽어간 수천 명의 고통을 영양분 삼아 자라난 괴물이라고요. 서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필름 띠들이 낙하해 준혁의 팔다리를 휘감았다. 필름의 날카로운 테두리가 옷을 찢고 살점을 파고 들었다. 준혁은 단도를 휘둘러 필름을 끊어내려 했지만 잘려나간 필름 단면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피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성광이었다. 눈이 멀 것 같은 백색의 빛 속에서 준혁은 보았다. 1970년대 이 방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박선규는 환자들의 전두부를 절제하는 대신 그들의 뇌 속에 직접 필름을 삽입했다. 인간의 기억이 소멸하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공포를 필름에 직접 인화하려 했던 것이다. 환자들은 살아있는 카메라가 되었고 그들의 안구는 렌즈가 되었으며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반복되는 루프가 되었다. 우린 찍히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린 소모되고 있는 거라고. 준혁은 이를 악물면 영사기를 향해 기어갔다. 몸을 휘감은 필름들이 그의 근육을 조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미친 영화의 주인공이 될 생각이 없었다. 준혁은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비록 그곳이 가상의 필름 세계라 할지라도 필름의 치명적인 약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안 돼. 그러면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어둠 속에서 박선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영사기 렌즈 뒤에서 실체화된 박선규의 손이 튀어나와
준혁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운 금속 같았고 손끝에서는 타르 같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준혁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다. 준혁은 질식해가는 와중에도 다이터의 플린트를 튕겼다.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노뭉쳤다. 불꽃은 준혁의 손등을 타고 올라와 그를 휘감고 있던 필름기들로 옮겨 붙었다. CGG 질산염 필름은 폭발하듯 타올랐다. 불길은 순식간에 편집실 전체로 번져나갔고 수천만 개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의 비명이 화음과 섞여 지옥의 합주를 만들어냈다. 박선규의 형체는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며 흉측하게 뒤틀렸다. 그의 얼굴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분해돼 허공을 떠돌았다. 이에 이건 내가 원한 엔딩이 아니야. 박선규의 단말마와 함께 응사기가 폭발했다. 준혁은 거대한 폭발의 반동에 밀려 뒤쪽의 암흑 속으로 튕겨 나갔다. 등 뒤로 끝없는 추락감이 느껴졌다. 중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수천 장의 종이 조각으로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멀어지는 예식 속에서 그는 보았다. 화염에 휩싸인 서연이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그녀의 입술을 옥죄던 실밥이 탑서지며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끝내줘요, 형사님. 이 필름의 마지막 조각을 데퍼버려요. 다시 한번 강력한 섬광이 준혁의 시야를 덮쳤다. 정적. 준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국과수 현상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보라색으로 깜빡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옆을 돌아보자 분석관은 여전히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었고 모니터는 치직거리는 노즈만을 내뿜고 있었다. 모든 것이 환각이었을까? 준혁은 가쁜 숨을 몰아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손등에 느껴지는 뜨거운 통증에 그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등에는 아리터 불꽃에 띤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흉터의 모양은 마치 필름의 퍼포레이션 구멍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라이터는 없었다. 대신 그의 손에 잡힌 것은 가늘고 긴 물체였다. 주머니에서 꺼낸 그것을 본 준혁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타다 남은 한 줄기의 필름띠였다. 그리고 그 필름 속에는 방금 전 불길 속에서 박선규와 사투를 벌이던 준혁 자신의 모습이 정교하게 인화돼 있었다. 준혁은 미친 듯이 현상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벽면에 페인트 칠은 마치 낡은 영화의 배경처럼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 고를 앞이 멈춰 섰다. 거울 속의 준혁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뒤편으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카메라를 걷게 맨 채 준혁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강민호였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강민호는 렌즈를 준혁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입술을 달싹였다. 거울의 표면에 습기가 절오르며 글자가 새겨졌다. Don't stop recording. 그때 현상실 안에서 멈췄던 영사기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었다. 수백 대의 영사기가 건물 전체를 울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국과수 건물의 벽면들이 마치 스크린처럼 하얗게 변하더니 그 위로 소무 정신병원의 참혹한 풍경들이 투사되게 시작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 복도를 걷던 형사들, 그리고 차트를 들고 가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의 몸 위로 흑백의 멍상이 덧지워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영상 속의 인물들로 변해갔다. 현실이 영화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영사기에서터 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심장이 뛸 때마다 그의 시야가 한 프레임씩 끊겼다. 그는 깨달았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공포물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 위한 연출이었을 뿐이다. 박선규는 죽지 않았다. 그는 준혁을 통해 현실 세계라는 더 큰 스크린으로 진출한 것이다. 준혁의 눈앞에 나타난 비상구 문을 열어 젖혔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국과수의 주차장이 아니었다. 수천 개의 촛불이 켜진 거대한 수술실. 그 중앙에 놓인 수술대 위는 준혁 자신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맡에서 박선규 원장이 커다란 걸과 필름기를 든 채 준혁을 환영하며 웃고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찍을 시간이라네. 한 형사. 박선규가 가해를 치켜드는 순간 준혁의 시야 오른쪽 상단에 작게 타오르는 구멍이 생겨났다. 필름이 타들어갈 때 나타나는 번아웃한 과기현상이었다. 현실의 막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 놓인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는 순간 준혁의 감각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에 찔린 그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수술대 위 시체의 가슴팍에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느꼈던 화상의 통증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그 얼굴은 고를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자를 투영하고 있었다. 박선규의 가위가 허공을 갈랐다. 서늘한 금속음이 들릴 때마다 준혁의 시야는 세로로 찢겨 나갔다가 다시 붙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 영화가 현실의 모방이라고. 하지만 틀려서 현실이야말로 위대한 감독의 손에 의해 편집되기를 기다리는 조잡한 원고일 뿐이지. 박선규의 목소리는 이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음성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손이 준혁의 시체, 아니 준혁의 본체로 추정되는 육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러자 서 있는 준혁의 머릿속으로 수천 송이의 바늘이 박히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박선규는 숙련된 편집자처럼 준혁의 두개골을 열고 뇌 조직 사이에 엉킨 핏줄 대신 시커먼 필름띠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자네의 기억은 아주 훌륭한 소재야. 정의감, 공포,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의 절망까지, 이 모든 것이 소무병원의 마지막 기록을 완성할 완벽한 엔딩 크레딧이 될 걸세. 준혁은 무거운 팔을 들어 권총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이미 초당 24프레임의 속도로 끊어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잔상이 남는 기괴한 움직임 속에서 총구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을 향했다. 방아쇠를 당겼으나 발사된 것은 탄환이 아니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농축된 현상액이었고 그것은 바닥에 닿자마자 준혁의 발치를 검게 부식시키며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냈다. 그 구멍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 나왔다. 소무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자들, 눈이 멀고 혀가 잘린 채 필름에 박제되었던 영혼들이 준혁의 다리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들의 손길은 차가운 점액질 같았고 닿는 곳마다 준혁의 살갗을 필름지처럼 얇고 투명하게 변질시켰다. 형사님, 도망쳐요. 아니, 차라리 눈을 감아요. 어디선가 설의 비명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린 준혁은 경악했다. 수술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영사막 속에서 서련이 수천 명의 박선규들에게 둘러싸인 채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영상 속의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현실의 수술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영상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투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박선규가
가위를 준혁의 시체 안구 쪽으로 가져갔다. 관객들은 항상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 주인공의 눈을 통해 지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만큼 짜릿한 거 없거든. 잔내 안구는 이제 영화의 렌즈가 될 걸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을 기록하는 렌즈 말이야. 가위 끝이 눈꺼풀을 파고드는 순간 준혁은 자신의 의식을 강제로 비틀어 깨웠다. 이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다. 이곳의 법칙은 박선규가 정한 영화적 문법이다. 그렇다면 그 문법을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화 자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리는 것뿐이었다. 준혁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원혼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손들을 움켜쥐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현상액이 가득 찬 구멍 속으로 추락하며 그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가가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이 인화된 그 필름띠였다. 내 놈이 만든 필름이라면 내 놈의 영혼도 여기 담겨 있겠지. 준혁은 필름띠를 입에 물고 옛발로 사정없이 뒤집었다. 질긴 필름이 찢어지며 비릿한 금속 맛과 함께 고전압의 전류가 뇌를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동시에 수술대 위에 박선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다. 필름은 박선규의 생명선이자 이 공간에 설계도였다. 준혁이 필름을 훼손하자 수술실의 벽면이 필름이 타들어가듯 지글거리며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미친 짓이여. 필름을 망가뜨리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 박선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수만 장의 종이 조각으로 분해되어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필름을 삼키고 자신의 위장 속에서 그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박선규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혁의 손이 박선규의 목을 움켜쥐는 순간 수술실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백색의 공간으로 변했다. 색채가 사라지고 오직 명암만이 존재하는 흑백의 세계. 그곳에서 준혁과 박선규는 서로의 목을 조른 채 끝없이 낙하했다. 그때 준혁의 귓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영사기 소리가 아니었다.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기계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판 형사님, 정신 차리세요. 들립니까? 준혁은 눈을 뜨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 위에는 누군가 무거운 납덩이를 올려놓은 듯 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국과수 현상실도 소무병원의 수술실도 아니었다. 그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겉에서는 김 반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의 손은 붙잡고 있었다. 반장님,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김 반장은 안도한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임마 소무병원 지하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가스에 중독된 건지 아니면 충격을 받은 건지 벌써 사흘째 깨어나지 못했다고. 3일.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국과수에서 분석관과 함께 필름을 보던 기억, 그리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모든 일들이 한낱 꿈이었다.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확인했다. 깨끗했대. 아리터 불꽃에 데인 화상도 필름 구멍 같은 흉터도 없었다. 분석관은요? 서현 씨는요? 준혁의 물음에 김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현 씨는 아직 행방불명이다. 그리고 분석관이라니 나 그날 소무병원 갈 때 혼자 갔잖아. 국과수에는 너희만 맡겨놓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혼자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준혁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다. 자신이 겪은 그 생생한 지옥이
정말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그때 준혁의 눈에 병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소지품 바구니가 들어왔다. 피 묻은 코트와 흙먼지 투성이인 구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작은 유리병 하나가 보였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 병을 집어 들었다. 유리병 안에는 정체불명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고 그 액체 속에는 아주 작은 필름 조각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다. 준혁이 병을 흔들자 필름 조각이 천천히 회전하며 병벽에 부딪혔다. 그 찰나의 순간 준혁은 보았다. 필름 속에 찍힌 것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든 강민우가 입가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씩 하고 웃고 있는 장면을 준혁은 공포에 질려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깨지고 액체가 쏟아졌다. 하지만 쏟아진 액체는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병실의 하얀 벽면이 서서히 스크린처럼 변해갔다. 김 반장과 의사들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끊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났다. 엔딩은 잔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나. 천장의 스피커에서 박선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그것은 준혁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환청이었다. 병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 너머로 끝없이 여진 소무병원의 복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준혁은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병원을 빠져나온 적이 없었다. 사흘간의 입원, 김 반장의 의로 이 모든 현실조차 박선규가 정성스럽게 편집해 넣은 가짜 시퀀스 불과했다. 진짜 영화는 이제 막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울고 있지 않았다. 거울 속의 준혁은 어느새 박선구와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에 걸린 필름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작은 영사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흐로운 프레임을 찍어내고 있었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필름이 마지막을 향해 타들어가고 있었다. 타겐 2900바트 호주. 병실의 벽지가 타오르는 필름처럼 말려 올라가며 그 너머의 진실을 드러냈다. 하얀 페인트 칠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수백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름이 파편들이었다. 김 반장의 얼굴은 조잡하게 그려진 유화처럼 뭉개지더니 이내 지직거리는 로즈와 함께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다. 준혁이 딛고 선 바닥 역시 액체화된 현상액으로 변해 그의 발목을 집요하게 잡아 끌었다. 이것과 한 형사 관객은 반전을 사랑하지 잔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순간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진정한 사운드 트랙이야. 사방에서 박선규의 목소리가 입체적으로 울려 퍼졌다. 준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인간의 피부를 가진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의 목등뼈를 따라 톱니바퀴 모양의 영삭이 기와가 돋아나 있었고 갈비뼈 사이사이에는 시커먼 필름띠가 폐를 대신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준혁이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자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영사기의 날카로운 기弦과 붉은 빗줄기였다. 준혁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살점 대신 투명한 셀룰로이드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소무병원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이 사건을 맡기로 결심한 그 오래전부터 그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정교하게 편집된 신화일 보였다. 박선구는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거대한 악의 영상을 송출하는 영사 기사에 불과했다. 진짜 감독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객들이었다. 끝내야 해. 이 지긋지긋한 필름을 잘라내야 한다고. 준혁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병 파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이 아닌 자신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겼다. 그 틈새로 현실의 빛이 아닌 차갑고 푸르스름한 물 공간이 보였다. 준혁은 그 균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름띠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먼지 하나하나가 공중에 박제되었다. 필름띠를 타고 흐르는 강렬한 열기가 준혁의 신경계를 태워버릴 듯 몰아쳤다. 그 필름 속에는 준혁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처참한 미래까지가 단 한 줄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준혁은 이를 악물고 그 필름을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당겼다. 안돼, 그걸 건드리면 영화 자체가 파괴된다. 너라는 존재의 기록이 사라진단 말이다. 박선규의 형체가 일그러지며 준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 깊숙이 박힌 명사기의 축을 붙잡고 그대로 비틀어 뽑아버렸다. 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가슴에서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은 모든 색을 집어삼키는 암흑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순백의 섬광이었다. 수천 명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소무병원에서 죽어간 자들, 필름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던 영혼들이 한꺼번에 해방되며 지르는 환희와 비탄의 교향곡이었다. 준혁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초당 프레임 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세상이 뚝뚝 끊기듯 보였다. 준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눈을 감았다. 렌즈가 닫히듯 그 예식도 서서히 안전 페이드 아웃되어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는 감촉의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가 보였다. 소무병원. 한때 공포의 집결지였던 그곳은 이제 평범한 폐허에 불과했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필름들도 기괴한 수술실도 박선규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도 없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더 이상 몸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보았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낡은 라이터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뿐이었다. 실종된 분석관 서연의 사진이었다. 끝난 건가? 준혁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묻조렸다. 대답 대신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폐허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병원 입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준혁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발자국 뒤로 젖은 아스팔트 위에 굵게 늘어진 그림자가 이상했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순간 준혁은 보았다. 지면에 맺힌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의 움직임보다 아주 미세하게 약 0.1초 정도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발치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슬레이트 형상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밤하늘의 구름 너머 거대한 렌즈에 테두리 같은 둥근 원형의 윤곽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병실이라는 세트장에서 폐허라는 다음 세트장으로 이동했을 뿐이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고 관객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불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품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을 자신의 눈동자에 가까이 가져갔다. 렌즈를 태워버리면 이 지옥 같은 촬영도 멈추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과 함께
하지만 불꽃이 눈동자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팝콘째 아주 좋아. 감정선 살아있네. 그 소리와 함께 준혁의 눈앞에 있던 세상이 순식간에 평면으로 접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영사기의 전원을 끄는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소리가 극장 안을 가득 메웠다. 스크린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로 한준혁 두부는 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지나갔다. 불이 켜진 텅 빈 극장 좌석 맨 뒷줄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귓가에 묻은 팝콘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였던 준혁의 얼굴과 똑같았다. 다음 편 시나리오는 좀 더 잔인하게 써야겠어. 준혁의 얼굴을 한 남자는 휘파람을 불며 극장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문 너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상의 화려한 네온산이 영사기 빛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텅 빈 스크린 속 멈춰버린 마지막 프레임 안에는 진짜 준혁이 피눈물을 흘리며 관객석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영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단지 상영관이 바뀔 뿐이다.